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동양아치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느냐. 한덕만의 회초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두식은 어깨를 웅크리며 그 매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그의 팔뚝에는 오래된 채찍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리 두식 오라버니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9살 난 노을이 오라비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종금이 재빨리 그 작은 몸을 붙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쉿! 가만히 있어야 해. 종금이 낮게 속삭이며 노을을 끌어안았습니다. 18종금의 손끝은 물일에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길만은 따뜻했습니다. 덕만은 회초리를 던지듯 내려놓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눈을 치켜뜨나 했더니 어제도 마당 쓰는 게 굼떠서 아버님 눈밖에 났다지. 두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8패 전 부모를 잃고 이 집 문턱을 넘어선 그날부터 그는 말을 아끼는 법을 익혔습니다. 지주댁 마당은 넓었습니다. 행랑채와 곳간, 안채로 이어지는 담장까지 두식이 8패 동안 쓸고 닦아온 곳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낮에는 밭일을 거들고 밤이면 장작을 패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품삯이라 해봐야 밥 한 그릇과 잠잘 헛간 한 칸이 전부였지만 두식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으로 날랐고 아침 볕이 퍼질 무렵에는 벌써 밭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두식은 그 고단함 속에서도 노을과 종금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주댁에는 두식 말고도 서너세 하인이 더 있었습니다. 밭일을 맡은 늙은 머슴, 마구간을 돌보는 젊은 총각, 그리고 부엌 일을 거드는 아낙 둘. 그들 모두 두식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누구도 나서서 덕만에게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오래된 질서였습니다. 저 도련님도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저러시니. 밭일 머슴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두식이는 워낙 참을성이 좋아서 다행이지. 참을성이 좋은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지. 낮은 목소리들이 담장 안을 떠돌았지만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은 채 바람과 함께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지주는 마당 저편 툇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는 아들의 매질을 말리지도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뱃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덕만아, 적당히 해라. 일할 손 하나 다치면 그것도 손해다. 지주가 뒤늦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람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일손을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예, 아버님. 덕만은 마지못해 회초리를 거두었지만 두식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식은 부엌 뒤편 헛간에서 낡은 보찜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 색바랜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글자를 알아볼 순 없었지만 두식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오라버니, 그것 또 보시네. 노을이 옆에 다가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 물건이니까. 두식이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몰라. 나도 어릴 때라. 두식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부모를 잃던 그해 노을은 갓돌이 지난 아기였고 그날의 기억은 두식에게도 흐릿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어딘가에서 불씨가 일었고 삽시간에 지붕까지 번졌습니다. 두식은 아버지 등에 엎인 채 어머니가 강보에 싼 노을을 품에 안고 달리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히 뛰어다니던 소리,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꼭 쥐었던 감촉. 그것이 두식이 간직한 전부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부모는 두 아이를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끝내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린 두식은 갓난 노을을 등에 업고 마을을 떠돌다 지주댁 문턱 앞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8패 전 두 남매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라버니도 몰라? 그럼 이 책엔 뭐가 적혀 있어? 글쎄다. 언젠가 읽을 수 있게 되면 알겠지. 두식은 노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게 지어낸 것인지 9살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늦여름 풀벌레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습니다. 두식은 서책을 다시 보찜에 갈무리하며 언젠가 저 글자를 하나하나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두식은 마음이 유독 무거워졌습니다. 부모의 기일이 가까워질 때마다 애써 눌러둔 그리움이 저절로 차올랐습니다. 오라버니, 오늘따라 왜 그렇게 조용해?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을 뿐이야. 나도 가끔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 얼굴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리워.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 그리운 마음이면 충분해. 두식은 노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혈육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식은 장터 가는 길목에서 엽전 꾸러미 하나를 주었습니다. 묵직한 무게로 보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가지면 노을이에게 따뜻한 옷 한 벌은 해 입힐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식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보게, 혹시 이 근처에서 돈주머니 못 봤나? 지나가던 장돌뱅이 노인이 다급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건 말씀이십니까? 두식이 꾸러미를 내밀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자네 그냥 가져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제 것이 아니니까요. 두식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두식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보게, 잠깐. 이름이라도 알려주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것 없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걸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두식은 짧게 답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소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장터에 퍼졌습니다. 지주댁 머슴이 큰 돈을 주워 돌려줬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 댁 머슴이 정직하기로 소문났다지. 그런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야. 그러나 그 소문이 지주댁 안채까지 닿았을 때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유세 떨 생각이면 오산이다. 덕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좀 주었다고 내 놈이 사람 되는 줄 아느냐. 넌 그냥 이 집 개나 다름없는 몸이다. 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삼키는 법도 이미 오래전에 배운 터였습니다. 개라해도 좋다. 노을이만 지킬 수 있다면. 그날 저녁 종금이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 한 덩이를 싸들고 두식을 찾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종일 못 드셨잖아요. 괜찮다. 너도 넉넉지 않으면서. 괜찮으니까 드세요. 종금이 눈을 흘기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식은 웃음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고맙긴요. 그리고 저 오늘 장터에서 들었어요. 두식 씨가 돈주머니 돌려준 이야기 다들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그런 얘기할 것도 없다. 왜요? 저는 자랑스러운데. 종금이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식 씨는 언젠가 이 집을 나가서 잘 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두식은 대답 대신 그저 종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 담긴 마음은 무겁고도 분명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을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오라버니랑 종금 언니 사이 좋다. 쓸데없는 소리. 두식이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부렸지만 귓불이 붉게 물드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도 세 사람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두식이 마당을 쓸면 종금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노을은 마루 밑에서 강아지 풀을 뽑으며 종알거렸습니다. 오라버니, 오늘도 저 도련님 잔소리 들을 거야? 글쎄다. 그건 그날 봐야 알지. 나는 오라버니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신기해. 무섭지. 그래도 내색하면 저쪽이 더 좋아하니까 그냥 참는 거란다. 두식의 담담한 대답에 노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9살 아이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의 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지주댁 곳간에서 곡물이 대량으로 사라진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곳간 열쇠를 가진 자가 몇이나 된다고. 당장 조사하라. 지주의 불호령이 마당을 뒤흔들었고 하인들은 저마다 서로를 흘끔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행랑채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흉이 얼마나 크길래 저리 노발대발이실까?
곳간이 통째로 반이나 비었다더라. 두식은 그 소란 속에서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덕만이 자신을 노려보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행랑채에서 함께 지내는 늙은 머슴 하나가 두식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식이 몸 조심하게. 요즘 도련님이 노름비 때문에 애가 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 노름비지요? 쉬쉬해도 다 아는 얘기지. 노름판에서 크게 잃었다는데 그 돈을 어디서 메울지 다들 궁금해하던 참이었네. 두식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곳간이 텅 빈 이유와 덕만의 초조함이 어렴풋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허나 이 집에서 도련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저 조심하는 수밖에. 늙은 머슴은 안쓰러운 눈으로 두식을 바라보다 총총히 자리를 떴습니다. 두식은 그날 밤에도 노을과 종금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헛간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8회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천장 틈으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고 두식은 그 작은 빛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직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는 그 인사가 두식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곳간 소동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마름이 하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세워 신문하듯 캐물었고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내 놈이지. 곳간 열쇠를 몰래 손댄 게. 지주의 고함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덕만이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두식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그럼 이건 뭐냐? 덕만이 품에서 낡은 무명 주머니를 꺼내 던졌습니다. 두식의 것과 흡사한 주머니였습니다. 내 놈 방에서 나온 것이다. 곡물 판 돈이 여기 그대로 있더구나. 두식은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소희는 정녕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소인의 방에 저걸? 닥쳐라. 8회 동안 걷어 먹여준 은혜도 모르고 도둑질이라니. 지주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두식은 문득 지난 겨울 지주가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두식은 밤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모른다는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밤들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그러나 두식은 그 억울함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오히려 화를 키울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곳간에 가두어라. 관아에 넘기기 전에 자백부터 받아내야겠다. 하인들이 두식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두식은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8회의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준 터였습니다. 캄캄한 곳간 안 두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지? 곳간 안에는 텅 빈 곡물 가마니만 몇 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어둠 속에서 그 가마니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았습니다. 무언가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먼지뿐이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불이 나던 그날 밤 어머니가 두식의 귀에 대고 속삭이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두식아, 무슨 일이 있어도 노을이 손을 놓지 마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남 탓으로 넘기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두식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억울해도 무너지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사실을 밝혀 스스로 떳떳해지라는 뜻이었구나. 두식은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늦어른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지만 곳간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곳간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두식씨, 저예요. 종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죽인 채 문틈으로 주먹밥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저는 두식씨가 안 했다는 거 알아요. 고맙다, 종금아. 그런데 이대로면
걱정 마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낼게요. 종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 주머니 어디서 났는지.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잘못하면 너까지 다친다. 두식 씨가 더 위험해요. 종금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식은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두식 씨도요. 종금은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두식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노을이 곳간 앞에 쪼그려 앉아 울먹였습니다. 오라버니 잘못한 거 아니잖아. 왜 아무도 안 믿어줘. 노을아, 오라비는 괜찮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싫어. 나도 오라버니 도울래. 9살 아이의 다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을은 곧간 담벼락에 손바닥을 대고 오라비가 있을 어둠 속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래도 우리 씩씩하게 버티자. 그 작은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곳간 안까지 온전히 닿지는 못했지만 두식은 어렴풋한 기척만으로도 동생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몸성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래도 나도 오라버니처럼 씩씩할래. 두식은 문틈으로 손을 뻗어 노을의 작은 손을 잠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종금은 부엌일을 핑계로 안채 근처를 서성이다 우연히 덕만과 마름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그 곡물은 어디로 빼돌리신 겁니까? 쉿, 목소리 낮춰라. 노름빛 갚을 돈이 급했을 뿐이다. 머슴놈 하나 덤터기 씌우면 그만이지. 허나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게 뭐 있느냐. 그놈 방에 주머니 하나 심어두면 그만인 것을. 종금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사실을 알린들 하인 신분으로 도련님의 말을 뒤집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말뿐으로는 안 돼. 종금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종금은 손이 떨려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다른 여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종금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얗다. 아, 아니야. 아무 일도. 두식이 걱정돼서 그러지? 다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수군거리더라. 그치. 정말 아닌데? 종금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주는 두식을 마당으로 끌어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사흘 안에 훔친 곡물값을 갚지 못하면 관아에 넘기겠다. 두식에게 사흘이라는 시간 그리고 갚아야 할 거금이 주어졌습니다. 머슴살이 8배 동안 모은 돈은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건 내 사정이다. 못 갚으면 관아에서 곤장을 맞든 옥살이를 하든 그 뒤는 내 알바 아니다. 지주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종금이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날이 두식이는 8배 동안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물러가라. 지주의 매서운 눈초리에 종금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식은 헛간에서 아버지의 서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글자는 낯설었지만 그 책장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장터에서 흔히 보던 상단의 이름 서씨성이 적힌 낡은 전표였습니다. 이게 왜 아버지 책 속에? 두식은 그 조각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신라 같은 단서였지만 지금은 그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서책은 늘 마당 헛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상단 전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그 상단과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이 전표를 들고 찾아가면 무언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두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가능성에 매달렸습니다. 사흘 중 남은 이틀 그 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두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곳간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전표가 실마리라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날이 밝으면 곳간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두식은 그 종이 조각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한편 노을은 그날 밤 종금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언니, 오라버니 정말 괜찮은 거지? 그럼. 두식 씨는 강한 사람이야. 근데 왜 언니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종금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두운 거 아니야.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나도 걱정돼. 오라버니가 우리 아니었으면 훨씬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말하지 마, 노을아. 두식 씨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 노을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종금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종금은 잠든 노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 주머니의 출처를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종금은 지주댁 창고를 정리하던 중 낯익은 무명천 자투리를 발견했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주머니와 같은 천이었습니다. 그 천은 얼마 전 덕만의 저고리를 지을 때 쓰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건 도련님이 만든 게 틀림없어. 종금은 그 천 조각을 몰래 품속에 감췄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흘 중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식은 몰래 곳간을 빠져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종금이 마름에 눈을 돌리는 사이 노을은 오라비의 손에 마른 떡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갖고 가. 배고프면 안 돼. 고맙다, 노을아. 금방 돌아올게. 두식은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흘의 시한 중 벌써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곡물가게, 포목전, 그릇전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두식은 그 틈을 헤치며 낡은 전표에 적힌 상단을 수소문했습니다. 몇몇 상인에게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서씨 성을 쓰는 객주라. 못 들어본 이름인데. 그런 상단은 이 장터엔 없수다. 연달아 헛걸음만 하자 두식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사흘 중 이미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나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목까지 차오를 무렵 마침내 곡물을 크게 취급하는 객주 하나를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 쌓인 곡물 가마니에 수만 보아도 예사 상단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두현이라는 분을 뵈러 왔습니다. 내가 서두현일세만 자네는 니신가?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형형한 눈빛을 지닌 사내가 두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곡물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일꾼들이 분주히 오가며 돛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품에서 낡은 서책과 전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습니다. 혹시 지피는 게 있으신지. 서두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책을 받아든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의 손끝이 어느 한갈피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건 이 필체 낯이 익다.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찌 되시는가? 돌아가신 지 8배 되었습니다. 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자 서두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책을 가슴에 품듯이 끌어안았습니다. 허! 이럴 수가. 자네가 그 친구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알다마다. 젊은 시절 나와 의형제를 맺은 벗이었네. 글 가르치는 재주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고을 아이들 절반은 그 친구 손에서 글을 뗐지. 서두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제가 있던 그해 소식이 끊겨 백방으로 수소문했건만 끝내 찾지 못했네. 그 친구가 그리 허무하게 가고 자식들 소식도 모른 채 여태 살았구나. 미안하네. 내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두식은 목이 메었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객주 어른 부탁이 있습니다. 두식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곳간 도둑 누명, 사흘 안에 갚아야 할 곡물값. 서두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집 도련님이 그런 자였군. 예전부터 소문이 좋지 않더니만. 알겠네. 내 자네를 돕지. 허나 갚을 길이 없어 일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은혜만 입고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자네 아비의 아들답게 사는 것으로 갚게. 서두현은 전대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두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곡물값을 메우고 남는 걸로 작게 장사를 시작해보게. 정직한 손끝이면 뭘 해도 굶지는 않아.
두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걸세. 나중에 자네보다 어려운 이에게 그리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두식은 그 순간 8회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두현은 두식을 일으켜 세우며 찻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천천히 얘기하세. 자네 앞으로 어찌 살고 싶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노을이와 굶지 않고 사는 것만 바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크게 그려보게. 자네 아비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두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미래를 진지하게 물어봐준 순간이었습니다. 글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럼 글이 되게 해주지.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을 배워보게. 서두현은 두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래도록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꼭 그 친구를 닮았군. 고생 많았네, 정말. 마침 상단에 들른 다른 객주 몇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객주, 이 청년은 니신가? 내 예뻐새 아들일세. 앞으로 이 아이와 거래할 일이 있거든 잘 좀 봐주시게. 허허, 서객주가 이리 아끼는 걸 보니 보통 인물이 아니구먼. 상인들은 저마다 두식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두식은 얼떨떨하면서도 태어나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된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8회 동안 머슴으로만 불리던 그에게 이 낯선 존중은 무엇보다 낯설고도 벅찬 것이었습니다. 서두현은 잠시 예지를 떠올리듯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나는 젊었을 적 같은 서당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네. 나는 샘에 밝았고 그 친구는 글에 밝았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며 의형제를 맺었어. 언젠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몫의 곡식을 굶주린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작 본인은 나흘을 굶은 적도 있었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그래. 그러니 자네가 돈주머니를 그냥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단번에 알아봤네.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라고. 두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낯선 사람의 입을 통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8회 동안 홀로 짊어졌던 외로움이 그 순간만큼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은 많네.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주지. 서두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목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그 친구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맡긴 물건일세. 언젠가 자식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지. 그게 벌써 8회 전 일이군. 목함 안에는 작은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것이었다고 들었네. 훗날 혼인할 때 쓰라고 남기신 것 같은데. 두식은 그 가락지를 받아든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두현은 아무 말 없이 두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식은 그 길로 지주댁에 돌아가 곡물값을 갚았습니다. 엽전을 세어 건네받은 지주는 미심쩍은 눈으로 두식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소인을 믿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께 빌렸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대답을 그리 얼버무리느냐?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은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뿐입니다. 두식은 서두현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인연을 함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주는 떨떠름한 얼굴로 두식을 풀어주었지만 덕만의 낯빛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놈이 어디서 저런 큰 돈을. 뭔가 수상하다. 덕만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분노와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마름, 저놈을 좀 캐봐라. 어디서 돈이 났는지. 예, 도련님. 풀려난 두식은 곧간 마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8회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이 인연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 8회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자유였습니다. 두식은 품속 서책을 꼭 쥔 채 서두현의 상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멀리서 종금과 노을이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식씨. 오라버니.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와 두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식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니, 노을아. 이제 겨우 시작이란다. 두식은 노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8배 만에 처음으로 그 노을빛이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서두현의 도움으로 곧간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두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상단과 인연이 있었다니. 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어둠 속에서 두식은 몇 번이고 서책을 펼쳤다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토록 답답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식은 노을을 데리고 마을 외곽의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옛집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그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무너져가는 처마 및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며 두식은 오래전 감춰둔 작은 괴짝을 찾아냈습니다. 화재로 그을리는 적이 여전히 벽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괴짝 안에서 색바랜 서책 몇 권과 붓, 그리고 작은 목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목패에는 훈장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훈장님이셨구나, 아버지가. 두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몰락하기 전 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게 무슨 뜻이야? 노을이 목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란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가르치던 분이셨나 보다. 우와, 그럼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었네. 노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두식은 처음으로 부모의 흔적 앞에서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식은 밤마다 서책을 펼쳐놓고 하나씩 글자를 익혔습니다. 낮에는 서두현의 가게에서 곡물을 나르고 셈을 배웠습니다. 자네, 손이 빠르고 정확하군. 타고난 재주가 있어. 서두현이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책 덕분입니다. 어깨너머로 조금씩.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지. 서두현은 흐뭇한 얼굴로 두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상단 일꾼들도 그런 두식을 겨눈질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저 친구 몇 달 안에 우리보다 나아지겠어. 그러게.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서두현은 두식에게 주판알 놓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이 알은 5을 나타내고 이쪽 알은 하나씩이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두식의 손끝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빠르게 알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봐라. 하루 배운 걸 사흘 배운 사람보다 낫군. 상단 일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두식은 밤에는 서책의 글자를, 낮에는 주판과 대박지를 익히며 하루하루를 촘촘히 채워갔습니다. 두식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속도로 장사의 이치를 익혀갔습니다. 저울눈을 속이지 않고 되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채우는 그의 손끝에 사람들은 하나둘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한테 사면 손해볼 일이 없다더라. 눈속임을 모르는 사람이야. 상단의 신임도 두터워졌고 두식을 대하는 상단 사람들의 태도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한편 종금은 여전히 지주댁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식은 짬을 내어 그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조만간 너도 이 집에서 나오게 해줄게. 저는 괜찮아요. 두식 씨가 잘 되는 게 먼저죠. 아니, 너도 나만큼 소중해. 두식의 담담한 한마디에 종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설렌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는 말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한가위, 지주댁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송편 몇 개와 반나절의 짧은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두식은 그 짧은 시간을 아껴 노을과 종금을 데리고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송편 진짜 맛있다. 노을이 볼이 미어지게 송편을 먹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 종금이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가위보다 내년 한가위가,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나아질 거다. 두식이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밝은 달빛 아래서 오래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8배 중 가장 평온한 한가위였습니다. 두식 씨, 글은 좀 늘었어요? 응. 이제 내 이름 석자는 쓸 줄 안다. 우와, 대단해요.
종금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두식은 그런 종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작은 행복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저녁 두식은 짬을 내어 종금과 함께 마을 뒷산길을 잠시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식 씨, 저는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무슨 꿈이길래? 우리 둘이 작은 집에서 사는 꿈이요. 마당에 장독대도 있고 부뚜막에 불도 지피고. 종금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꿈 내가 이루어 주마. 두식이 담담히 답하자 종금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약속 아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산 아래로 지주댁 지붕이 내려다 보였고 그 지붕 너머로 두식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렴풋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노을이도 언젠가 서당에 보내고 싶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 총명하잖아요. 내 덕에 그런 꿈도 꿀 수 있게 됐다. 두식의 말에 종금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덕만은 두식의 상승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머슴 놈이 감히 객주와 어울려? 아버님, 저놈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곡물값도 갚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손을 대느냐. 지주 역시 가세가 기울어가는 처지라 더는 두식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덕만은 속으로 다른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일. 어느 날 두식이 상단 심부름으로 지주댁 앞을 지나던 중 덕만과 마주쳤습니다. 어이 두식이. 요즘 객주나리 등에 업혀 아주 신났더구나. 지나가는 길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두식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하자 덕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셈을 잘한다 한들 태생은 바뀌지 않는다. 머슴은 머슴이야. 도련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셈은 적어도 정직합니다. 두식의 담담한 대꾸에 덕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건방진 놈. 덕만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두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두식은 서두현의 곁에서 작은 거래를 혼자 맡아볼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서두현이 처음으로 두식에게 거래 하나를 온전히 맡긴 날 상대 상인은 두식이 어린 것을 보고 얕잡아 보며 값을 후려치려 들었습니다. 어린 친구가 나와서 뭘 알겠나? 이 값에 넘기게. 죄송하지만 그 값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다른 상단과 거래하겠습니다. 두식이 침착하게 물러서지 않자 상인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 보게. 어린 나이에 배짱이 있군. 좋네, 자네 말대로 하지. 결국 거래는 정당한 값에 성사되었고 두식은 첫 거래를 무사히 마쳤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단 사람들도 더는 그를 머슴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저 친구 셈이 어찌나 꼼꼼한지 손해보는 법이 없어.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질수록 덕만의 초조함도 함께 짙어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애꿎은 마름을 닥달했습니다. 저놈 뒷조사 아직도 못 끝냈느냐. 도련님, 워낙 몸을 사려서. 쓸모없는 놈. 덕만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고 그것은 곧 더 큰 화를 부를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노을은 마을 아이들 틈에 끼어 서당 담장 너머로 글 읽는 소리를 몰래 엿듣곤 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아이들을 따라 작은 입술로 글자를 웅얼거리는 노을의 모습을 지나가던 두식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노을아, 거기서 뭐하니? 오라버니. 그냥 궁금해서. 노을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식은 동생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너도 저 안에서 배우게 될 거다. 오라비가 약속하마. 정말? 진짜 나도 서당 갈 수 있어? 그럼. 반드시. 노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식은 그 웃음을 보며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해 가을, 극심한 흉년이 고을을 덮쳤습니다. 고가가 폭등하자 너도 나도 곡물을 사재기하려 들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장터에 몰려들어 아우성쳤습니다. 쌀 한 되에 이 값이 웬 말이오. 그러게 말일세.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 작년만 해도 이 값의 반도 안 됐는데 대체 누가 이리 값을 올려놓았는지. 여기저기서 고가에 대한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 업은 안악들이 빈 바구니를 들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노파가 야윈 손자를 업고 상단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나리,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사흘을 굶었습니다. 두식은 얼른 달려가 노파를 부축하고 남은 곡식 한 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우선 죽이라도 쑤어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파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흉년에 사재기로 배를 불리는 자들이 있다니. 같은 시각 지주댁 곳간 앞에서는 덕만이 직접 나서 곡물을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한 되에 이 값이다. 싫으면 말고. 도련님 너무하십니다. 평소보다 2배가 넘는 값인데.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사시든가. 덕만은 콧방귀를 끼며 팔짱을 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키며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상단 일꾼 하나가 두식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식이 지주댁에서 지금 고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팔고 있네. 사람들이 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가고 있어. 확실한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흉년에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것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선 죄악이었습니다. 서두현의 상단은 오히려 고가를 낮추고 정직한 셈으로 백성들과 거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식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지주댁에서도 곡물을 대량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부가 좀 이상합니다. 두식이 낡은 장부를 서두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실제 곡물량과 장부상 수량이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수량을 부풀려 값을 챙긴 듯 합니다. 두식은 장부의 한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100석이라 적힌 곳 실제 창고에 남은 양은 60석뿐입니다. 나머지 40석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값은 평시의 2배로 매겨져 있습니다. 서두현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이 장부 누구 손을 거친 것인가? 지주댁 마름과 도련님이 직접 관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두식을 도와 장부를 정리하던 종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셈법 낯이 익습니다. 예전에 친정에서 어른들이 쓰시던 방식과 같아서요. 친정이라니? 서두현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저는 원래 이 댁종이 아니라 먼 친척 댁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그 댁이 서씨성을 쓰는 상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적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이 댁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서두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종금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어릴 적에? 종금이 어릴 적 불리던 아명을 대답하자 서두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였습니다. 세상에, 자네가 그 아이였나? 내 조카뻘 되는 아이일세. 이런 인연이 있나? 정말입니까? 종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알고 보니 종금은 서두현의 먼 친척 조카 딸로 어릴 적 집안이 몰락하며 뿔뿔이 흩어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두식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은 서두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노파가 상단에 찾아와 두식과 종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이번 흉년을 넘길 수 있었네. 다른 데서는 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여기서는 늘 제값에 살 수 있었으니 저희가 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땅한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네. 정말 고맙네. 노파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두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마을 상인들도 하나둘 서두현의 상단을 찾아와 함께 정직한 값으로 거래하기를 청했습니다. 우리도 서객주와 두식이처럼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소. 함께 해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두식은 몰려드는 상인들과 하나하나 셈을 맞추며 밤늦도록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흉년의 고통 속에서도 정직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두현은 종금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갓난아이였던 자네를 안고 우리 집에 몸을 의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집안이 어려워지며 흩어질 때 자네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네, 그리 말해주니. 이제라도 내가 자네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네. 두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을 지녔지만 결국 정직과 인연으로 이어진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회에 젖을 틈도 없이 장부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 장부가 사실이라면 지주댁의 곡물 사재기와 착복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흉년에 백성들 고가를 2배로 부풀려 챙긴 돈이 상당합니다. 두식이 침착하게 정리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겠지. 예.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심증만으로는 오히려 저희가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서두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야겠군. 두식은 그날부터 사흘에 걸쳐 지주댁과 거래한 모든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실제 주고받은 곡물량과 값을 대조했습니다. 이 댁에서 얼마에 사가셨습니까? 한 섬에 넉량 주고 샀지. 그런데 장부엔 뭐라 적혀 있는가? 6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는 분명 넉량만 냈는데. 상인들도 하나둘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두식은 그 증언들을 낱낱이 받아 적어 서두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물증은 충분합니다. 12집의 증언과 실제 장부 차액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서두현은 그 문서를 훑어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로군. 종금도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두식을 격려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요. 그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두식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식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지주댁 곳간 근처를 살피다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곳간 열쇠, 그때도 내가 갖고 있었잖나? 그 도둑 누명도 내가 씌운 거고. 덕만이 마름과 술에 취해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도련님도 참 그 머슴놈 팔자가 그리 사나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큰돈까지 구해다 갚을 줄이야. 지금이라도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이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번 흉년 고가 건도 마찬가지다. 두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8회간 참아온 억울함의 실체가 마침내 제 귀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두식은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두식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서두현과 종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직접 실토하는 말을. 곳간 도둑도 이번 고가 조작도 전부 그자의 짓이었습니다. 두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입니다. 서두현이 두식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닐세. 우리가 함께하지. 종금도 두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 사람은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 아래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금은 두식의 옷소매를 살며시 붙들었습니다. 두식씨, 무섭지 않아요? 무섭다. 그래도 여기서 눈 감으면 앞으로도 계속 눈 감고 살게 될 것 같아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밤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그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덕만은 두식의 성공을 시기하다 못해 최후의 수를 던졌습니다. 저놈이 우리 집 장부를 몰래 빼돌려 관아에 밀고 하려 한답니다. 덕만은 오히려 선수를 쳐 두식을 무고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관이 나오고 두식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셈이 맞지 않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핑계 대지 마라. 내 놈이 언제부터 그리 셈에 밝았다고. 덕만이 언성을 높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언제부터 그리 잘난 척을 했느냐. 지주는 아들의 말만 믿고 두식을 몰아세웠습니다. 서두현의 상단마저 거래를 끊으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상단까지 화를 입겠습니다. 어르신. 상단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두식은 자신 때문에 서두현마저 곤경에 처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소희는 괜찮으니 상단은 이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무슨 소리인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딨나? 서두현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두식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노을과 종금이 방 안에 나란히 앉아 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라버니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두식 씨는 지금까지도 늘 이겨냈잖아. 그래도 무서워. 저번보다 더 큰일이잖아. 노을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종금은 그런 노을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식 씨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야.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두식은 홀로 강가에 앉아 아버지의 서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게 죄인가? 차라리 저들처럼 눈 감고 살았어야 했나? 강물은 달빛을 받아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오래도록 그 물결을 바라보며 지난 8회를 되짚었습니다. 매질과 멸시, 그리고 그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작은 믿음들. 그때 문득 아버지가 남긴 서책갈피에서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정직을 버리는 게 죄지. 두식은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눈으로 읽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마음속 흔들림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지주댁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두식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서두현과 종금이 기다리는 상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두식은 서두현, 종금과 함께 그동안 모은 증거를 들고 관할을 찾았습니다. 장부의 수량차이, 곳간 열쇠를 둘 다 쥐고 있었다는 증언, 그리고 술자리에서 덕만이 스스로 뱉은 말을 들었다는 마름의 자백까지 확보한 뒤였습니다. 원님, 아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련님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두식은 8회 동안 쌓인 억울함을 애써 누르며 담담히 그러나 단호하게 사실을 고했습니다. 장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수량이 부풀려진 대목을 짚어냈고 마름의 증언과 대조했습니다. 곧이어 두식이 사흘간 발로 뛰어 모은 상인 12명의 증언서가 원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지주댁과 실제 거래한 상인들의 증언입니다. 장부에 적힌 값과 실제 지불한 값이 모두 다릅니다. 원님이 증언서를 하나하나 넘겨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12명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쯤 되면 우연이라 할 수 없다. 행랑채에서 함께 지내던 늙은 머슴도 증인으로 불려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소인이 여러 해 이 댁에서 지내며 보았습니다. 두식이는 단 한 번도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련님께서 노름빛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관아 마당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진실이 밝혀지는구먼. 그 정직한 머슴이 결국 옳았어. 원님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수량 차이가 우연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크구나. 마름은 앞으로 나와 아는 대로 고하라. 겁에 질린 마름이 결국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실토했습니다. 도련님이 시키신 대로 곳간 열쇠를 2벌 만들어 몰래 곡물을 빼돌렸습니다. 누명도. 도련님이 직접 꾸미신 일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장부와 증언을 대조한 끝에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덕만을 들라 하라. 잠시 후 관아 마당에 끌려온 덕만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덕만, 네가 곳간 곡물을 빼돌리고 죄 없는 머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흉년에 고가를 조작해 사복을 채운 죄까지 더해지니 결코 가벼이 다스릴 수 없다. 원님, 소인은 그저 변명은 필요 없다. 증좌가 일이 명명백백하거늘. 덕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집안을 지키려고. 뒤늦게 불려나온 지주 역시 아들의 죄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님, 부디 선처를. 제 아들이 어리석어 저지른 일입니다.
선철하니 흉년에 백성의 고가를 2배로 부풀려 사복을 채운 죄가 어찌 가벼울 수 있단 말인가. 재산을 몰수하고 착복한 재물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라. 다만 두식이 나서 자수를 재촉하고 죄상을 소상히 밝힌 정상을 참작해 형은 가장 가벼운 선으로 다스리겠다. 지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세는 그날로 완전히 기울었고 지주댁은 재산 대부분을 몰수당했습니다. 고가를 조작해 챙긴 재물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되돌려졌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종금과 노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가 이겼어. 정말 이겼어. 노을이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습니다. 종금도 그 곁에서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 두식씨가 결국 해냈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두식을 동정 어린 눈으로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식을 보자마자 노을이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는 거지?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종금도 다가와 두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두식씨.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8회간 쌓여온 서름이 그 밤 조용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두식은 홀로 마을 뒷산에 있는 부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봉부는 오랜 세월 돌보는 이 없어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두식은 무릎을 꿇고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다시는 억울한 누명 쓸 일 없을 겁니다. 노을이도 서당에 보낼 거고요.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무덤가에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 이제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두식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길 두식은 걸음을 멈추고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지주댁이었던 그 마당 8패 동안 매질을 견디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한없이 작게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낯설고도 벅찬 질문이었습니다. 두식은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을 나서던 두식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매질당하던 그 마당에서 이번에는 덕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그 광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써도 마음이 쉽게 놓이진 않는구나. 그러나 품속의 낡은 서책을 매만지며 두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정직을 버리는 게 죄지. 그 한마디가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식은 서두현의 상단 일을 이어받아 작은 객주를 차렸습니다. 정직한 셈과 성실함으로 소문이 퍼지자 그의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두식이 저 사람 예전엔 동냥아치 소리 듣던 머슴이었다는데 지금은 고을에서 제일 까는 갑부라지. 그러게 말이야. 사람 일이란 참 모를 일이지. 그런데도 여전히 겸손하고 정직하다니 더 대단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가게로만 몰리는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더 이상 멸시가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봄, 두식은 종금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당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노을은 새 저고리를 입고 오빠 곁을 종종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혼례 전날 밤 두식은 서두현이 전해준 목함을 꺼내 옷가락지를 종금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이다. 이제 내 것이야. 저한테. 정말 이걸 주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다. 종금은 가락지를 매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 작은 옷가락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두현은 친척 어른의 자리에서 그리고 의형제의 아들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닐세. 정직하게 산 자네 몫이야. 서두현은 두식과 종금의 손을 나란히 포개어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내 자식이나 다름없네.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혼례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음식을 나누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저 정직한 청년이 이제 색시까지 얻었으니 더 바랄 게 없겠구먼. 복 받을 사람이 복 받는 거지. 노을은 오빠와 새언니 곁을 맴돌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종금 언니가 진짜 우리 가족이야? 그럼. 이제 정말 한 가족이다. 두식은 노을을 번쩍 안아 올렸고 노을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종금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을은 그해 가을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붓을 쥔 노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아버지처럼 글 잘 쓸 수 있을까? 그럼. 너는 뭐든 잘할 거다. 두식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이제 글도 잘 알잖아. 나도 오라버니만큼 될 거야. 오라비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다. 우리 노을이는. 세월이 흘러 노을은 마을에서 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훈장도 종종 두식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자네 누이,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총명아이. 언젠가 이 고을에서 이름을 날릴 걸세. 모두 훈장님 덕분입니다. 아닐세. 자네가 그 아이 뒷바라지를 이리 정성으로 하니 그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지. 노을이 까르르 웃으며 서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두식의 눈에 잔잔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은 종알종알 하루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라버니, 나 오늘 내 이름 처음으로 붓으로 썼다. 훈장님이 잘 썼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우리 노을이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그리고 오라버니 이름도 배웠어. 두식. 이렇게 쓰는 거 맞지? 노을이 손가락으로 허공에 오빠의 이름을 그려 보였습니다. 두식은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맞다. 아주 잘 썼구나. 나중에 아버지 이름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책도 내가 직접 읽어볼래? 그래. 그날이 오면 오라비가 제일 먼저 축하해주마. 한편 몰락한 지주 가문은 마을 변두리 작은 집으로 옮겨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한동안 원망과 수치심에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식이 곡식 몇 가마를 짊어지고 그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덕만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굶는 사람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두식은 짧게 답하고 곡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정직을 버리는 게 죄지.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도련님도 이제라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덕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식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한 짓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걸 안다. 갚을 것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정직하게 사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두식은 잠시 덕만의 눈을 마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팔뚝에 남은 오래된 채찍 자국이 석양빛에 옅게 비쳤습니다. 이제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시간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식은 종금, 노을과 함께 마당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우리 진짜 잘 사는 거지?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두식씨, 그거 알아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두식씨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종금이 두식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저 하루하루 정직하게 사는 것밖에는. 그거면 충분했나 봐요. 두식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노을빛이 마지막 불금을 남기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지주댁이었던 옛집 쪽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 집은 몰락한 지주 가족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작은 살림집이 되어 있었고 두식이 세운 객주는 고을 한복판에서 가장 크고 정직한 가게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한때 동양아치라 불리며 매질과 멸시 속에 살았던 소녀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가게 앞을 쓸었고 셈은 늘 정직했으며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두식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왜 아직도 일이 검소하게 사는가? 그럴 때마다 두식은 그저 웃으며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노을은 어느덧 15이 되어 서당에서도 손꼽히는 글재주를 뽐내게 되었습니다. 종금은 두식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옹알이가 객주 앞마당에 웃음을 더했습니다. 서두현은 나이가 들며 상단의 큰일을 두식에게 하나둘 맡기기 시작했고 두식은 스승이자 은인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이들과 정직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흉년이 다시 찾아온 어느 해에도 두식의 객주만은 고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 보면서 사는 법을 다시 배운다니까. 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남긴 말 한마디를 붙들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한때 동양아치라 불리던 머슴을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라버니, 아버지가 남긴 그 말 나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노을이 두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종금이 두식의 다른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습니다. 두식 씨, 처음 곳간 문틈으로 주먹밥을 건네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도 그렇다. 그날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정직을 버리지 않았던 한머슴의 이야기는 그렇게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넘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